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김나연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 각 당의 예비후보 간의 첫 TV 토론회가 열린 소식과 미국의 한인단체들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즉각 사임을 공식 요구했다는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는 뉴스오늘, 뉴스리뷰, 그리고 토요와이드를 중심으로 안호림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삶이 힘들어지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 위기에 몰린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종종 나오는데요.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진 국민을 돕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0년 5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최근 경기도를 비롯한 몇몇 지자체에서도 독자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했는데요. 현재 정부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한창 논의 중입니다. 연합뉴스TV에서도 재난지원금에 대해 여러 차례 보도가 나갔습니다. 지난 15일 뉴스오늘에서는 설 연휴가 끝난 15일 여당, 정부, 청와대 간 이루어진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설 연휴 마지막 날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당정청은 4차 재난지원금을 다음 달 맞춤형으로 지급하는 데는 합의하고 재원 규모 결정은 미뤄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당은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편성해 다음 달 초에 처리하고 다음 달 말부터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3차보다 더 늘어난 10조 원대일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기사에서는 3차 때보다 조금 더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재원은 이미 편성된 예산의 지출 항목으로 조정해서 조달할 계획이지만 불가피할 경우 국채 발행 또한 고려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8일 뉴스리뷰는 4차 재난지원금 추경 초읽기 국가 신용 하락 우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곧 시작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규모는 지난해 예를 들어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만 선별 지원한다면 총액은 9조 원 안팎으로 추정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1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전 국민에게 지급될 경우 필요한 재원은 최소 23조 원으로 불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규모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의 대부분은 적자 국채 발행을 늘려서 조달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2015년 40% 선이었던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이 2025년 65%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이러한 국채 증가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중 피치는 부채 비율이 46%까지 증가할 경우 국가 신용 등급 하방 압력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올해 국가 채무 비율은 47%까지 오를 것이 확실하다고 전했습니다. 기사는 한 전문가의 말을 빌려 국가 신용 등급 하락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이 저출산 고령화 탓에 한 번 오른 채무 비율을 낮추기 어려워 증가세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8일 뉴스 리뷰에서는 당국이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꺼려하는 이유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원에 재정당국이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이유를 많은 사람들도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재난지원금 때문에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다들 짐작했겠지만 이 때문에 국가 신용 등급이 낮아질 위험성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기사는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잘 짚어준 기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쓰여진 기사지만 한 가지 아쉬움도 남는데요. 미국이나 캐나다, 독일,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에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전 국민에게 10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105만 원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나라들은 국가 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국가신용등급 문제는 없는 것인지 더 심층적으로 다뤘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달 말부터 실시됩니다. 시청자들은 언제부터 맞을 수 있는 것인지, 어떤 종류의 백신이 있고 효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접종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미 접종이 상당히 진행된 해외 국가에서는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연합뉴스 TV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3일 오전 8시 토요 와이드에서는 이달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한데 모아 정리해서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이달 말부터 의료진 5만 명부터 시작하여 요양병원 입소자와 종사자 약 130만 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한다고 전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접종이 진행되는데 2분기에는 65세 이상, 노인시설 직원, 3분기에는 18세 이상 일반 성인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임신부와 18세 미만, 소아 청소년은 백신 임상시험에 포함되지 않아 일단 대상에서 제외라고 합니다. 화이자 모더나, 즉 mRNA 백신은 약 250곳의 접종센터에서,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등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약 1만여 곳의 민간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신 종류와 접종 시기는 선택권이 없고 접종을 거부할 경우 순위가 마지막으로 조정된다고 합니다. 만성질환자나 기저질환자는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입니다. 여러 종류의 백신을 동시에 맞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부득이한 경우 최소 14일 간격을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기사에서는 접종 전과 접종 후 순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도했는데요. 또 이상 반응이 나타난다면 콜센터나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서 즉각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백신을 맞았다고 해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손 씻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은 계속 지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사는 시청자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궁금증들을 잘 정리해서 답을 제공해줬습니다. 시청자들의 궁금증과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뉴스가 해야 할 기본적인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다뤘고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방송 뉴스가 제한된 시간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라서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겠지만 조금 욕심을 내자면 mRNA 백신과 바이러스 벡터 백신의 차이가 무엇이고 왜 다른 방식으로 접종을 하는지 백신 뉴스를 유심히 보아온 사람들이 아니면 잘 알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접종을 받으면 몇 %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 등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내용을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영화는 계속 제작되고 있지만 관객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극장을 꺼리다 보니 극장이 아닌 집에서 영화를 보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시도한 본격 SF 영화인 승리호도 극장이 아닌 넷플릭스를 통해 개봉되었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른바 OTT 서비스 이용이 부쩍 늘어났다고 합니다. OTT의 대표 주작격인 넷플릭스 국내 가입자가 지난 한 해 크게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연합뉴스 TV에서는 넷플릭스의 성공이 국내 OTT 업계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TV는 지난 12일 오전 5시 뉴스 오늘을 통해 넷플릭스의 인기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토종 OTT 문제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한 시민을 인터뷰해서 넷플릭스를 자주 이용하는 이유를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넷플릭스의 국내 월 평균 순 이용자는 637만 명으로 국내 OTT인 웨이브, 티빙 이용자를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국내 업체는 이용자를 늘리는데 고충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넷플릭스의 경쟁 상대로 떠오르고 있는 디즈니 플러스도 국내 진출을 앞두고 있어서 국내 업체들에게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마블, 픽스 등의 자회사를 갖고 있어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사는 국내 OTT 업계가 살아남으려면 콘텐츠 가치 평가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한 전문가의 조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만들기 어려운 한국 정서에 맞춘 차별화된 콘텐츠도 승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K-팝, K-드라마가 해외에서 나날이 인기를 높여가고 있지만 국내 영상 시장은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대기업의 진출로 경쟁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가 여러 국가에서 콘텐츠를 구입해서 전 세계에 반영하는 넷플릭스와 같은 기업과 경쟁하기에 점점 더 힘들어져 가는 상황입니다. 위 기사는 세계화 시대의 한국 콘텐츠 산업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를 잘 짚어주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콘텐츠 가치 평가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호한데요. 콘텐츠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로 보이는데 좀 더 쉽게 표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내 OTT가 넷플릭스와 경쟁에서 밀리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더 상세한 분석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박혜진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했나요? 네, 저는 지난 14일 오전 9시 30분에 방송된 명품 리포트 맥을 모니터했습니다. 여의도 풍양계에서는 기본소득 논쟁이 대선 의제 경쟁으로 막이 올랐다는 소식과 기업 기상도에서는 코로나 넘어 해뜬 기업과 흐린 연휴 맞은 기업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기업 기상도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맑은 기업은 비대면 호황을 맞아 나란히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넥슨, NC, 카카오인데요. 넥슨은 게임사 최초로 매출 3조가 넘었고 NC는 리니지 모바일 게임의 활약으로 매출 2조 원 클럽에 들었다고 합니다. 카카오 또한 매출 4조를 처음 넘었고 영업이익도 4천억대로 역대 최대였다는데요. 코로나19가 비대면 시대 도래에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화학기업 중 유일하게 브랜드 가치가 늘어난 LG화학입니다. 영국의 한 글로벌 브랜드 평가사는 세계 25대 화학기업 브랜드 중 LG화학의 브랜드 가치를 4위로 분석했다는데요. 특히 톱5 중 LG만이 코로나 시기 1년 동안 가치가 상승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LG는 전기차 배터리 덕에 좋은 실적을 거뒀고 올해는 분사한 배터리가 본업인 석유화학보다 커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흐린 기업으로는 현대차 그룹이 소개됐습니다. 기대를 받았던 애플카 협상이 결렬될 것으로 보이자 현대차, 기아, 모비스 모두 주가가 내려갔다는데요. 최종 결론은 모르지만 아이폰에서 보듯 생산회사는 글로벌 슈퍼갑 애플 아래에 의리되어야 하고 미래차 자체 개발도 못할 수 있어 나쁜 소식만은 아니라고 전합니다. 꼭 나쁜 소식만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흐린 기업은 KCC그룹인데요. 회장님이 고발됐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인과 친인척 소유 10개사 숨겨온 정몽진 KCC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들통났다죠. 정 회장은 최고급 오디오 마니아로 정 회장 소유는 연매출 4억대 소규모 고가 오디오 만드는 실바톤 어쿠스틱스란 회사 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안전을 위해 일 늦추면 상 준다는 회장 발표가 전해진 지 닷새 만에 또 사망 사고가 난 포스코인데요. 원료부두에서 작업하던 협력사 직원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331건 적발된 뒤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포스코는 안전대책에 전념해야 한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순서는 정치적 이슈를 다루는 여의도 풍양계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쏘아올린 기본소득 논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기본소득과 경쟁할 복지 구상을 내놓으면서 1년여 남은 내년 대선을 향한 전초전이 벌써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국가가 계속 준다는 개념이라 합니다. 이 기본소득을 놓고 유력 대권주자 사이에서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논쟁에 불을 붙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예산을 아껴 분기마다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주고 나중엔 세금을 올려서 10년 후쯤엔 기초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 원, 한 해 600만 원을 지급한다면 4인 가족이면 연 2,400만 원이 기본소득으로 지급된다는 겁니다. 국민 모두가 경제적 풍요를 누릴 필요가 있고 기본소득을 조금씩 늘리면서 지급하면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쟁 주자들의 생각은 달랐다는데요.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는 해외 성공 사례가 거의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 부결 사례를 언급하며 반대했다는데요.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매표 행위, 악성 포퓰리즘, 원희룡 제주지사는 약장수 같은 얘기라며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허경영식 선동판입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사대주의 열패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황도 기본소득을 지지한다며 반박하고 국민의힘을 향해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을 넣고도 반대만 하는 등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계속되는 기본소득 논쟁을 내년 대선을 위한 복지 어젠다 경쟁으로 보는 시각도 소개됐는데요. 코로나로 악화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비전을 보이는 후보가 주목받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점에서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통해 이슈를 선점한 셈이라는데요. 선정을 한 거는 맞아요. 이에 다른 주자들도 복지 어젠다를 내세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지사를 견제하면서 먼저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국민생활기준 2030이라는 복지제도가 소개됐는데요. 각 영역에서 2030년까지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복지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이어서 정세균 총리는 피해가 클수록 더 지급하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K자형 양극화에 맞서는 K복지를, 원희룡 지사는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안심복지 정책을 각각 구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아직 초기 단계인 복지 어젠다가 구체화된다면 논의의 초점이 증세 여부로 흐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는데요. 내년 대선에서는 과연 어떤 어젠다가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아 끝까지 살아남을지 주목된다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그럼 박혜진 학생은 이번 명품 리포트 맥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저는 코로나에도 LG화학이 세계 25대 화학기업 중 유일하게 브랜드 가치가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본업인 석유화학만이 아니라 외부 상황에 맞춰 과감하고 유연한 결정을 내리는 모습이 많은 기업들에게 본보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박혜진 학생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이달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올해 1분기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과 일부 백신 안전성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우려와 논란에 대해 우리 언론에선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 정은희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지난 15일에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을 위한 2, 3월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정부의 이런 시행 계획 발표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지난 15일 코로나19 예방접종 2, 3월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KBS, MBC, 중앙일보, 경향신문 등 대부분의 언론은 이 시행 계획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추진단은 오늘 26일 요양병원 또 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을 합니다. 이 첫 접종에 사용되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입니다. 주요 언론은 1차 접종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제외됐다는 사실을 헤드라인으로 잡았습니다. 우선 정부가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당분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능 논란이 이 접종률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서 추가 임상 정보를 확인한 후 3월 말에 65세 이상 접종 방안을 다시 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시작되는 1차 접종 대상자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 27만 2천여 명이며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35만 4천 명은 3월 6일, 구급대원, 역학조사요원 등 1차 대응요원 7만 8천 명은 3월 22일부터 접종을 시작을 합니다.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에 도입될 예정인 화이자 백신은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5만 5천 명에게 접종이 됩니다.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자체적으로 접종을 하고요. 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가 계시기 때문에 방문 접종을 시행을 하되 지역별 여건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도 있습니다. 네. 1차 대응 요원은 관할 보건소에서 접종합니다. 의료진 5만 5천 명에 대한 접종은 2월 말에서 이 3월 초에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예방 접종 도우미 누리집으로 이상 반응을 신고할 수 있고 또 건강 상태 확인하기 서비스로 대처 방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종 기간도 예방 접종 관리 시스템으로 신고 및 내역을 관리 실시합니다. 누적 1일 접종 인원과 지역별 현황, 또 이상 반응, 신고 현황 등도 해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16일이죠. 이 정세균 총리는 상반기 백신 수급 불확실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이자 백신 물량을 앞당기는 등 총 7,900만 명분의 백신 도입을 확정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언론들은 이 대응 추진단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계획 발표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65세 이상의 고령층에게는 일단은 접종이 보류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의료계 등은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의료계의 시각을 우리 언론에서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5세 이상 고령층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유효성 관련 추가 임상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접종 방안을 다시 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이 3월 말쯤에 미국의 자사 백신의 3상 임상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령층의 상당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방 효과 부분에 대한 논란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최우선 접종 대상자에 올랐던 요양병원 등의 고령층 접종이 좀 밀리면서 우려 섞인 보도도 있습니다. 네. 그간 다수의 전문가들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데다가 백신 수급 일정에 다른 대안이 없는 만큼 이 고령층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이 다수 유럽 국가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에 대한 효과 검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고령층 접종을 보류를 했지만 영국에서는 연령에 상관없이 접종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 세계보건기구 WHO는 65세 이상 고령층에 접종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네.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고령층 효과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지 이 안전성의 문제가 아닌데 오히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신을 더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특히 고령층의 접종 목표가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것이니만큼 우려스럽다라는 의견을 모았는데요. 입소자가 감염돼서 시설 내 전파할 위험은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도됐습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의료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김호란 이 국립암센터 교수는 가장 위험한 그룹이 사실 65세 이상이고 특히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연령에 상관없이 먼저 맞힐 것을 권고를 했는데 정부는 연구 자료가 나올 때까지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냈다면서 비판적으로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도 세계 어딜 가도 국가기관이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곳은 없다며 식약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초기 접종에서 거두려고 했던 효과를 잘 얻을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고령층 환자가 많이 발생하면 사망자 발생 또 중증 진행이 더 늘고 의료진 부하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이번 발표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백신 접종이 아직 시작 단계이다 보니까 많은 표본들이 없어서 많은 다양한 좀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오해에 섞인 어떤 내용들도 많이 좀 전파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요. 네. 때문에 우리 언론의 보도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문제점은 없는지 이 부분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한국일보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고령층이 대거 참여한 미국 임상시험 중간 결과가 3월 말쯤에 나온다면 이 37만여 명은 4월부터 접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혹여 임상이 지연이 되면 5월부터 시작될 만 65세 이상 성인에 대한 접종 계획은 물론이고 11월 집단 면역 형성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 3월 이 접종 계획에서 일부를 조정한 것일 뿐이지 집단 면역 형성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정부가 지난 16일 화이자 백신 300만 명분, 또 노바백스 백신 2,000만 명분 등 총 2,300만 명분을 추가로 구매 계약한 것에 대해서 정 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이 백신 공급의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에서 국내 생산 공급이 가능한 노바백스 백신 및 화이자 백신 조기 도입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급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강원일보, 한국일보, 이데일리 등에 따르면 전문가들 또한 이 요양병원 시설 내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 연기가 이 집단 면역이라는 목표까지 부담을 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요양시설 내 입원자들은 지역사회를 돌아다니며 이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않기 때문에 집단 면역과는 무관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변이 바이러스가 11월 집단 면역 형성에 더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문제도 좀 눈여겨봐야 합니다. 네. 이 남아공발 변이의 경우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백신이 아직까지는 제 힘을 못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 뇌과 교수는 그나마 모더나 또 화이자 백신은 남아공 변이에 대해서 50% 이상 효과를 내지만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0% 정도로 뚝 떨어지는 만큼 이 변이가 확산되면 백신을 맞아도 재감염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김우주 교수도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도 미리 구매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아마 현재 가장 관심 있는 기사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백신 문제일 겁니다. 대부분의 언론이 앞다투어 이 시행 계획까지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기사 제목만 봐도 11월 집단 면역 문제 없다와 또 11월 집단 면역 불투명 차질 예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 전문가들은 11월 집단 면역에는 그리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정부의 발표도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불안감 조성보다는 백신의 접종 일정 보도와 빠르고 안정적인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의견 수렴 보도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아직까지도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 만큼 네. 우리 언론의 바람직한 보도 태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15일 정은경 청장의 브리핑에 의하면 백신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불확실한 상황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는 지난 16일 총 7,900만 명분을 확정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백신이 제때 공급이 돼야겠고요.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빠른 백신 대응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정말 무사히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변이 바이러스도 잘 극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세계보건기구의 발표 그리고 각국의 사례, 정부의 발표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빠르게 보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시민들께서 개인 방역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확진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자주 빈번한 보도가 필요해 보이고요. 세계적인 바이러스 상황과 또 백신 공급 및 효과 등에 대한 정확한 보도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백신의 안전성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하고 지속적인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백신에 대한 불안감 조성이 아닌 정확한 인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 정은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